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배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AI 3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적인 실행 목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이어 경기 동두천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재 예방을 위해 과충전과 실내 충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2% 감소했습니다. 석유화학과 정유업종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산업부문 배출량이 0.5% 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경쟁력 약화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최대 370만 톤 규모 설비 감축에 나섭니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공지능을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가적인 실행 목표로 삼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AI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과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구과제 중심 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공공부문의 구조적 혁신을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글로벌 보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화 AI를 확산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를 구현하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끝내기 위해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고 일감과 기술 사용료 등 1조 원 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굴욕 합의다, 불가피한 합의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22년 한국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고 체코 원전 계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수원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맞섰지만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에 합의했습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퍼주기 합의를 했을 것이란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합의문에는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고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6억 5천만 달러, 9천억 원 규모의 일감 계약과 기술 사용료 1억 7,500만 달러, 2,400억 원을 내는 등 불리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전해집니다. 굴욕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한수원은 지나치게 불리한 합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 자문료를 주기로 하면서 한수원의 독자 기술 주장은 무색하게 됐습니다.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서 미국 측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원전 수출이 안 되거든요. 미국하고의 어떤 협력, 웨스팅하우스하고의 협력 없이는 원전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는 만큼 합의가 손해보는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북미, 체코를 제외한 유럽 지역, 우크라이나,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포기하는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문에서 한국이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나누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수원과 한전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가입국과 북미, 영국, 일본에서 원전을 수주할 수 없고 대규모 재건 사업이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지역 등으로 제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인상으로 K푸드 대미 수출 성장세도 2년여 만에 처음 꺾였습니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액이 1억 3,900만 달러, 우리 돈 1,900억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미국으로의 농식품 수출이 감소한 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핵심 품목인 라면의 경우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400만 달러로 17.8% 감소했습니다. 과자류는 2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돼 25.9% 줄었고 소스류도 7.2% 줄어든 700만 달러 수출에 그쳤습니다.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와 소통 속에 나프타 분해시설 생산 능력을 연말까지 최대 370만 톤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구책을 보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임승차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모두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과잉 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두 가지입니다.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라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사적 생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업계 스스로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R&D 지원, 규제 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겠습니다. 반면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은 6억 9,158만 톤으로 전년 잠정치 대비 2% 감소했습니다. 발전 부문 배출량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5.4% 감소했지만 석유화학과 정유업종 생산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산업부문 배출량이 0.5% 늘었습니다. 특히 정유와 철강, 시멘트 업종은 생산량 대비 배출량을 가리키는 온실가스 원단위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나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 효과가 최대 10,000배인 냉매가스,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이 전년보다 4.8% 증가했고 당분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폭염 속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가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제한급수에 들어갑니다. 근본 대책이 더딘 데다 당분간 흡족한 비 소식도 없어서 시민 불편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 오봉 저수지입니다. 저수율은 역대 최저인 21.8%. 지금 속도라면 25일 뒤엔 고갈될 위기입니다. 해수욕장 수도꼭지를 뽑고 수영장과 공원 화장실을 닫는 등 절수 조치를 해왔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강릉시는 계량기를 절반만 열도록 하는 사상 첫 제한급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18만 명이 사용하는 홍제 정수장 급수구역으로 시내 대부분입니다. 가정별 약 40%의 사용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생수 지원 및 급수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제한급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들도 절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화장실마다 물절약 안내문이 붙었고 일부 식당과 카페는 정수기 대신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강릉의 한 학원 화장실입니다. 수도꼭지를 절반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뒀습니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더디기만 합니다. 이웃 속초시는 지하댐을 지어 고질적인 물 부족에서 벗어났지만 강릉 영곡 지하댐은 2027년 말쯤에야 완공될 예정입니다. 기후 탓만 아니고 결국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이미 추가적인 물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올여름 강릉의 강수량은 187.1mm로 평년의 36%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흡족한 단비 예보도 없어 제한급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이어 경기 동두천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폭발을 막기 위해 과충전과 실내 충전은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뿌연 연기를 뚫고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 불로 집안 내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층에서부터 아무튼 연기가 엄청 났고 그다음 5층에서는 거의 앞이 안 보였고 3층에서는 죽겠구나. 전날 밤부터 캠핑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터리를 감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2명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충전 중이던 무선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배터리가 열을 받기 더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열이 더 배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용량만 100%까지도 충전하기보다는 한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하고 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할 경우 불을 끄는 것도 어렵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제실자가 없는 곳이야. 피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우선은 인명피해에 사상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용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SUV가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는 흰색 SUV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을 달리던 SUV가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가공 재료에 미끄러지며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을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재가 되지 않아서 그 적재물이 도로에 떠지게 됐고,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도로 쪽에 있는 그 CCTV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정확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엔 경부고속도로와 익산 장수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며 각각 차량 2대와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8건에 달합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재분량 단속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현실성이 있는 단속이 될 텐데, 그건 이제 경찰부 분들이 이제 합동 단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운전자들이 내가 항시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인식만 있어도 이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각 위 보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전 불감증이 문제였는데 국토부가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국토부 조사위가 지목한 원인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전도 방지 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미리 제작한 볼을 얹은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다가 발생했는데,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보 밑에 고정장치, 이른바 스크류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최종 고정시설인 가로볼을 설치한 뒤에 빼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전도 방지 장치 120개 가운데 72개를 미리 떼버렸고 고정해놓은 줄까지 임의로 해체하면서 결국 보가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스크류잭 임의 제거는 청문 시에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CCTV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청문 시에 현장 소장, 그러니까 하수급자의 현장 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방 이동 작업만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특수장비를 후방 이동한 점이었습니다. 볼을 얹을 때 사용하는 이 특수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볼을 직접 밟게 되어 전도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위법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했고, 시공사 현대 엔지니어링과 발주청인 도로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을 검토한 뒤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집을 마감한 서울 아산병원의 경우 전공 과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평균 70-80%가 복귀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지원율을 보인 삼성서울병원의 관계자는 50-60% 복귀를 기대했는데 그보다 많이 왔다면서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전공의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율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병원은 21일까지 전공의를 모집합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 목록형에서 SNS처럼 일상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피드형 화면으로 바뀝니다. 이랬던 카카오톡 초기 화면이 이른바 친구 탭이 다음 달부터 오른쪽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번호부 나열식 구조가 사라지고 친구들이 올린 게시물이 인스타그램의 피드 형식처럼 표시되는 겁니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인데요. 실제로 카톡의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은 3년 새 90분 넘게 줄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으로 친구 게시물을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광고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전화번호만 저장해도 친구로 자동 등록되는 카톡 특성상 원치 않는 상대에게까지 일상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공개할 것이며 개편 이후에도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역 농협에서 비대면으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처음 보는 휴대전화 통신요금 3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됐다는 은행 문자를 받았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는 은행 측 설명에 경찰 신고까지 했지만 이미 범인은 A씨 이름으로 또 다른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상태였습니다. 알뜰폰에서 요금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고 혹시 명의 도용이 된 것 같다 신고하셔라 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 자동이체까지 신청해 놓은 건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 앞서 무단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가 평소 거래하던 지역 농협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자신의 5천만 원 예금을 담보로 4,500만 원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A씨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 이름으로 마이너스 통장도 개설돼 있었는데 7차례에 걸쳐 700만 원이 인출됐다가 이후 71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측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벌어진 일에 황당함을 넘어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를 하거나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시고 농협 측은 내부 조사 끝에 위조 신분증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누군가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앞에 있는 신분증이 A씨의 신분증이고요. 이 옆에 있는 게 범행에 사용된 위조한 것으로 추정되는 신분증입니다. 진짜와 비교해보면 면허 종류, 발급 기관 등 곳곳이 다른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주소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짜 신분증과 A씨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관련 정보 등을 악용해 A씨인 척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신분증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 채 비대면 금융거래 시스템이 뚫린 겁니다. 전부 다 농협 전산센터에서 다 이루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여기 영업점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경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확한 경위 파악은 물론 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애플이 다음 달 출시하는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7 시리즈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인도산 아이폰 17 시리즈는 다음 달 출시와 함께 미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라며 아이폰의 미국 수출 물량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최신 아이폰의 전 모델을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 16 시리즈의 경우 일반 모델 2종은 인도에서 생산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 등 고급 모델 2종은 중국에서 생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